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이 발끝까지 스며들던 그날. 저는 남편 정수철의 유언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담긴 종이었죠.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뜯는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내의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나 정수철은 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그리고 나열된 이름들. 큰아들 정민호, 둘째 정민수, 딸 정민정. 심지어 시어머니 신우이까지. 모든 재산이 세세하게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니, 없다는 표현도 부족했죠.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아닐까? 다른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김현숙이라는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36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는 집안의 금부치까지 내다 팔았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을 오가며 모셨고 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 일정을 우선했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하루도 저를 위해 산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컸나 봅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아이들도 시댁 식구들도 조문객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곡소리까지 멈춰버렸죠. 시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말해요? 언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딸 민정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수근대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6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정수철의 아내 김현수. 아니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김현숙입니다. 올해 62세죠. 26살에 정수철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36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니, 살았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렸네요. 젊었을 때 저는 꽤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제 돈으로 옷도 사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회사로 이직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일도 계속하고 싶었죠. 그런데 정수철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철이는 당시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야무지고 성실한 남자였죠.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지는 게 귀여웠어요. 현숙 씨, 저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프로포즈도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결혼 후 첫 번째 시련은 임신이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철이는 말했죠. 당분간 쉬어.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분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분간이 36년이나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큰아들 민호를 낳고 이어서 민수, 그리고 막내딸 민정까지.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인 김현숙이 아니라 정수철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거죠. 수철이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성공의 뒤에는 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놨고 새벽에 나가도 아침을 준비해 놨어요. 접대가 있어서 술에 취해 들어와도 토사물을 치우고 해장국을 끓여줬죠.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당신 덕분이야. 가끔 수철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내가 남편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구나. 내가 이 가정의 든든한 뒷받침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지? 김현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몸무게는 늘었고 허리는 아팠어요. 젊었을 때의 당당했던 김현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특히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각각 결혼해서 나갔고 막내 민정도 취직해서 독립했어요.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았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수철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수철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 같은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철이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TV를 보거나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나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거야.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김현숙이라는 사람을 기억할까? 가족들에게 저는 그저 당연한 존재,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철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이 오면 정성껏 챙겨주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제 존재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수철이의 유언장은 그런 제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3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과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유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죠. 일단 아버지 유언장대로 하는 게 맞죠? 큰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현실이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 이름은 빼놓으셨을까요? 딸 민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뭘 더 알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수철이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 법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상속받을 권리가. 둘째 민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 죽은 사람 뜻대로 하는 게 도리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서늘함을 느꼈어요. 36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니 저는 완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때 시누이 정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혹시 오빠가 생전에 뭔가 말씀하신 게 없어요?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시누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오빠가 요즘 들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이상하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통장 정리를 혼자서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호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엄마, 아버지 통장들 어디 있어요? 응? 통장은 왜? 유산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을 남기셨는지 알아야죠. 저는 평소 수철이가 보관하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통장들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개 있던 통장 중에 몇 개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분명히 더 있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더 있었다고요? 어떤 통장들이요? 농협 통장이랑 신한은행 통장이 있었는데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그 통장들에 큰 돈이 들어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통장 관리는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민수가 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 혹시 형이 먼저 가져간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민호가 발끈했어요. 그러자 민정도 끼어들었죠. 오빠들 싸우지 마요. 할머니나 고모가 먼저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화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정아, 고모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순식간에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서 저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저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모르는데 이상하네요. 36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그런 걸 모를 수 있나요? 민호의 말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둘째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유언장에 엄마 이름이 없는지도 그렇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어서 유언장에서 제외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어요. 목소리부터 높이고 그러네.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36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의심한다니.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진짜로. 그럼 뭐야? 아들이 바보라서 아내를 유언장에서 빼먹은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이미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저는 수처리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찾아낸 거예요. 수철이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수철이와 무척 친밀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철 오빠 고마워요. 아이들을 위해 써주신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02.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0이라는 이 여자는 누구죠? 그리고 아이들이라니 무슨 아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진을 내밀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물건에서 나왔는데 민수가 사진을 받아들더니 뒤쪽 글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주신 마음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민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민호는 아예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상해요.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엄마를 뺀 이유가 이 여자 때문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유언장에 이름을 못 넣은 거고. 민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수철이가 다른 여자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로 수철이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진 찍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배경을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데. 그 말에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더 심각하잖아요. 어린이집이면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아버지가 밖에서 아이까지. 민정아, 함부로 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돌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민호가 사진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물건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모르는 여자랑 찍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봤습니다. 현수가, 너 정말 이 여자 몰라? 정말 몰라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36년 살면서 남편이 누구랑 사진 찍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로. 진짜로 뭐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아들이 유언장에 이름을 안 넣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시누이 미영도 나타나서 한몫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잖아요. 혹시 그때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미영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었는데 형수가 모른 척한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모두 그만하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동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어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요.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게 있잖아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그리고 왜 아버지 통장들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이상해요. 둘째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미리 알고 통장들을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제외시킨 거고.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어요. 36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도둑 취급하다니.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막내딸 민정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엄마, 그럼 정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 영이라는 여자랑?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다른 설명이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현수가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할 거 없어. 네가 아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너를 유언장에서 뺀 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아들을 배신했거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36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오히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말을 들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하다고? 그럼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준 게 전부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는 집안일만 했지 오빠 사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발목만 잡았어요. 미영 씨, 그게 무슨 사실이잖아요. 오빠가 접대할 때 언니는 항상 집에만 있었고 사업 파트너들 만날 때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수철이의 사업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저 집에서 뒷바라지만 했을 뿐이죠. 당신은 애초에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안 사람이 아니라니.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비난한 채로 말이죠. 침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헛된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죠. 그런데 그때 수철이의 서재에서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현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철이의 글씨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내가 왜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지 않았는지, 영희는 누구인지 궁금할 테고. 영희. 사진 속 그 여자 말이에요. 영희는 내가 몰래 지원하고 있던 보육원의 원장이야. 10년 전부터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 보육원이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너한테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네가 알면 반대할 것 같았어.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철이가 숨겨둔 비밀이 바람이 아니라 선행이었다니. 사실 내가 벌어놓은 돈의 절반 정도는 그 아이들을 위해 써왔어. 그래서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어. 나머지 재산도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수철이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서운했죠. 하지만 현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유언장에서 제외한 걸까요? 내일 영희를 만나봐. 그럼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보육원 주소가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보육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혹시 영희 원장님 계신가요? 접수처에서 물어보니 30대 후반의 여직원이 나왔어요.
원장님은 지금 아이들과 있으세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정수철의 아내 김현숙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여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정수철 선생님의 부인이세요? 원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저를 기다렸다고요? 곧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영희였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김현숙 선생님. 저는 이영희입니다.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수철 선생님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괜히 오해받을까 봐가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온 줄 아세요? 편지를 받으셨죠? 선생님이 남기신. 영희는 저를 조용한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선생님, 사실 남편분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미안해한 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저요? 네. 10년 동안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면서 늘 부인분께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영희는 찬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후원하신 내역들이에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랐어요. 매달 꽤 큰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고 아이들 생일 선물부터 학용품까지 세세한 후원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렇게나 많이. 네.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때 한 아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원장님, 정수철 할아버지 언제 와요? 아이의 말에 영희의 눈이 빨갛게 됐어요. 정민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왜요? 언제 다시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철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가 아이를 달래며 내보낸 후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부인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영희는 저를 보육원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벽에는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가장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현숙 할머니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이게 뭐예요? 남편분이 직접 새겨달라고 하셨어요. 모든 후원이 부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은 그냥 대신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철이가 10년 동안 제 모르게 제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부인분이 평생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영희는 저를 다시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맡기신 편지예요. 부인분이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든 제 손은 더욱 떨렸어요. 현수가 이 편지까지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영희를 만났을 거야. 그리고 벽에 새겨진 내 이름도 봤겠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36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 내 꿈도 내 인생도 모두 뒤로 미루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지. 그런 너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고 이런 선행도 할 수 있었어. 수철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그저 희생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싫었어. 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비록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선행의 진짜 주인은 바로 너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쉼없이 흘렀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지 않았어. 돈으로 내 가치를 매기고 싶지 않았거든. 너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니까. 편지를 읽으며 저는 수철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곳에 내 이름을 새겨놨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김현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얼마나 부인분을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부인분 자랑을 하셨어요. 저 자랑을요? 네. 부인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시부모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집안을 얼마나 잘 꾸려나가셨는지 말이에요. 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영희는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죠. 김현숙 할머니께라고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새 운동화를 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사주신 가방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는 천사예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더욱 울었어요. 이 아이들 모두가 부인분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남편분이 항상 김현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사무실로 몰려들었어요. 원장님, 김현숙 할머니가 오셨다면서요. 진짜 할머니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며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수철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아이가 그린 그림을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과 함께 고마워요. 김현숙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철이가 왜 저를 유언장에서 제외했는지, 왜 제 이름을 이곳에 새겨놨는지. 돈이 아니라 이런 기억 속에서 제 존재가 영원히 남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현숙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그리고 세상이 그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과 슬픔, 감사함과 서운함이 모두 섞여서 말이에요. 36년 동안 저는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철이는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죠.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김현숙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인정과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보육원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표정들이었죠.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보육원이요? 왜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곳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매달 큰 돈을 후원하셨죠. 뭐라고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후원을 제 이름으로 하셨어요. 아이들은 모두 저를 김현숙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죠. 제가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자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희 씨는 그 보육원의 원장이에요. 아버지는 그분을 통해 아이들을 도와주셨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수철이가 남긴 편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읽어보시더니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 유언장에서 제외한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현수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아니에요. 여러분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위기가 닥치자 저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팠거든요. 둘째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유언장대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수철이의 뜻대로 한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제 이름이 새겨진 벽면, 그리고 수철이의 마지막 편지. 그 모든 게 돈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신우이 미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 심했죠. 오빠가 그런 뜻이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죠. 그날 밤 아이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상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실 거예요. 민호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사실 조금은 섭섭했어요. 36년의 세월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걸 찾았으니까요. 며칠 후 재산 분배가 모두 끝났어요. 큰 집은 큰아들 민호가, 회사는 둘째 민수가, 나머지는 막내딸 민정과 시어머니 신우이가 나눠 가졌죠. 저에게 남은 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뿐이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의 배려였죠. 엄마 계속 여기 사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민정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영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희 씨,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이요? 네. 이제 시간도 많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보육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은 정말로 저를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밥을 같이 먹고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고 36년 동안 제 아이들을 키웠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또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집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가 계속됐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제게 진짜 할머니처럼 대해주고 저 역시 이 아이들을 진짜 손자, 손녀처럼 여기고 있죠.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김현숙 할머니. 그 그림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수철이가 맞았어요. 돈으로는 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36년 동안 저는 늘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시댁에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죠. 제 진짜 가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36년의 세월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들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외로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어요. 수철이는 제 이름을 유언장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어딘가에 제 이름을 남겼어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진짜 의미 있는 곳에 말이죠. 보육원 벽에 새겨진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억될 사람이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김현숙이라는 할머니를 기억할 거구나. 그게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가끔 제 아이들이 안부를 물어보곤 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이제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보육원에서 작은 급여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풍족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요즘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현수가 내가 너무했구나. 아들이 그런 뜻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36년 동안 바라왔지만 받지 못했던 그 인정을 이제는 다른 곳에서 찾았으니까요. 어제는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재산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고 기억이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죠. 수철이가 남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현수가,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너를 돈으로 평가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저는 돈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평가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해줄 사람들을 저는 이미 만났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요. 매일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에요. 36년 전 26살의 김현숙은 꿈이 있었어요.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62살의 김현숙은 다른 꿈을 찾았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꿈이에요. 수철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진짜 가치도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인정은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평생 찾던 그 인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요. 수철이는 제 이름을 유언장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소중한 곳에 제 이름을 새겨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 이렇게 늦게 밝혀진다면 용서하실 건가요? 그리고 진정한 인정과 사랑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돈과 재산으로요? 아니면 마음과 기억으로요? 저는 이제 답을 찾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고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저 김현숙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